우리가 흔히 믿는 아름다운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전적으로 믿으시나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인생의 어느 순간 이 따뜻한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인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나의 실패를 털어놓았을 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 사람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평소보다 유난히 활기차게 빛나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목소리는 분명 걱정스러운 톤인데 묘하게 생기가 넘치고 당신의 비참한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이는 그 기이한 태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관은 정확했습니다. 당신이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이런 기이한 상황에 더 자주 놓이게 됩니다. 주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쓰고 남의 아픔을 내일처럼 돌봐온 당신에게 타인의 이런 반응은 이해하기 힘든 공포로 다가옵니다. 평소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당신은 타인 역시 나와 같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진 순간에 포착되는 그들의 생동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냅니다. 특히 당신이 무너진 순간에 평소 사이가 나빴던 사람이 아닌 가장 믿었던 친구나 가족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 그 충격은 상당합니다. 프랑스의 문필가 라로슈푸코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찌르는 지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친구들의 불행 속에는 우리를 불쾌하게만은 하지 않는 무언가가 항상 들어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문장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간의 뒤틀린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합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할 때 상대방이 느끼는 그 은근한 해방감은 도덕적인 잣대로 설명하기 힘든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위로한다는 명목 아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형사가 취조하듯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캐묻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돈의 액수, 상대방이 당신에게 내뱉은 모욕적인 언사, 그로 인해 당신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하나하나 수집합니다. 마치 당신의 불행이라는 먹잇감을 뜯어먹는 포식자처럼 당신의 상처를 구석구석 살핍니다. 도대체 왜 인간은 이토록 잔인한 본능을 숨기고 살아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이 본능의 정체를 확인해 보세요. 남의 불행을 보고 은근한 기쁨을 느끼는 이 기묘한 감정에는 샤덴프로이데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독일어로 손해를 뜻하는 샤덴과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데가 합쳐진 이 단어는 인간이 가진 가장 은밀하고도 보편적인 심리를 대변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들의 그 반짝이는 눈빛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비겁한 안도감의 표현입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정서에 대해 깊이 고찰하며 질투와 동정심이 한 끗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이 나보다 앞서갈 때 느끼는 고통이 질투라면 타인이 나보다 뒤처질 때 느끼는 안도감은 샤덴프로이데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다, 나는 저렇게 안 돼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때 절대적인 기준보다 상대적인 거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절날 일가 친척이 모였을 때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는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지만 머릿속으로는 각자의 자녀 교육이나 경제적 형편을 쉴 새 없이 비교합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소식은 당신에게 진심 어린 축하보다 묘한 박탈감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에는 겉으로 안타까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스스로 높아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손쉬운 자아보호 방식입니다.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타인의 추락을 구경하는 일에는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낮아지는 과정을 목격하며 자신의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오해하려 합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해방감의 크기도 커집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과정을 상세히 묻는 행위는 그들에게 일종의 확인 절차입니다. 이제 당신이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심리입니다. 이 비겁한 본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지독한 습성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진정한 성숙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비교의 굴레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욱 지독하고 세밀하게 작동합니다. 나와 접점이 전혀 없는 먼 나라 부자의 파산보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친구의 실직이 훨씬 더 큰 감정적 파동을 일으킵니다. 서로의 삶을 속속들이 아는 사이일수록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이었고 그만큼 그들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당신이 다정한 태도로 그들을 대할수록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또아리를 튼 시기심을 부끄러워하며 더 깊숙이 숨겨왔을 것입니다. 그 억눌린 감정이 당신의 위기라는 틈을 타 샤덴프로이데라는 기형적인 기쁨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라함 테서는 자기평가 유지 모델을 통해 이 현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성공할 때 가장 큰 위협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공부에 자부심이 있는데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잘 보면 견디기 힘든 고통이 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실패를 겪게 되면 그동안 짓눌려 있던 나의 자존감이 비로소 기지개를 켭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쌓아 올린 모든 성취는 그들에게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매 순간 일깨우는 아픈 가치였습니다. 그러던 당신이 불행을 겪게 되자 그들은 비로소 억눌렸던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은 학교, 직장,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언니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에 안도하는 동생, 친구의 주식이 반토막 났다는 소리에 갑자기 밥맛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간관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은근히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행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휴식처가 된 셈입니다. 이런 뒤틀린 심리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생존하기 위해 형성된 자연스러운 반응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추락을 보며 안도하는 행위는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상대가 나보다 약해져야 한다는 원시적인 논리가 현대인의 정교한 가면 뒤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포착했다면 이제 그 관계를 다시 정의해보세요.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뇌 구조와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작동하는 아주 오래된 생물학적 회로가 존재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위기의 변화를 포착할 때 생존과 직결된 강력한 전기 신호를 내보냅니다. 당신을 아끼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당신의 위기를 즐기는 그들의 행동은 뇌 구조적인 반응에서 기인합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보다 생물학적으로 설계된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에 가깝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타인의 성공을 목격할 때 우리 뇌의 전 대상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가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날카로운 것에 베었을 때와 같은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마음의 상처를 몸의 상처와 구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눈부신 성취를 거둘 때 당신의 친구나 동료는 말로는 축하를 건네면서도 뇌에서는 바늘에 찔린 것 같은 생생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성공은 정서적인 타격을 넘어선 실질적인 고통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을 때와 유사할 수준의 자극이 그들의 뇌를 강타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출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당신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실패를 겪게 되면 그들의 뇌에서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통증을 담당하던 부위의 활동이 잦아들고 대신 복측 선요체라는 영역이 강렬하게 불을 밝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쾌락을 느끼게 하는 뇌의 보상센터입니다. 당신의 불행이 그들에게는 도파민의 분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자극이 일순간에 달콤한 만족감으로 뒤바뀌는 신경화학적 축제가 벌어집니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러한 반응이 야생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발달했다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위기가 곧 나의 상대적 안전과 우위를 보장한다는 원시적인 안도감이 뇌의 깊은 곳에 인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보며 미소 짓는 그들의 뇌 속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중독과도 같습니다. 도파민은 뇌가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칭찬 스티커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서열이 올라갔다고 판단하는 순간 뇌는 즐거움이라는 보상을 통해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평소보다 유난히 생기가 넘치고 눈빛이 반짝였던 이유는 실제로 그들의 뇌 속에서 즐거운 화학 바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착각할 때 내보내는 본능적인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웬만한 도덕심이나 인격 수양만으로는 이 원초적인 도파민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뇌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한 전전두엽은 이러한 본능적인 기쁨을 감추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사회적 체면과 도덕성을 담당하는 이 영역은 샤덴프로이데라는 부끄러운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파동이 너무 강렬할 때면 전전두엽의 통제를 뚫고 비주기 웃음이 새어나오거나 과도하게 활기찬 목소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당신이 포착한 그들의 이질감은 억제되지 못한 본능과 가면을 쓰려는 이성이 충돌하면서 생긴 균열입니다. 이 균열은 그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미세한 얼굴 근육의 경련이나 부자연스러운 시선 처리로 나타납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년층은 사회적 가면을 쓰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뇌의 보상회로는 더욱 견고하게 굳어져 있어 이러한 모순된 반응이 더 명확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들을 곰곰이 씹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은 아셔? 이런 말들은 해결책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처한 곤경의 깊이를 끝까지 파헤쳐서 자신의 안전을 재확인하려는 잔인한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백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며 자신의 삶은 저 지독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위로의 탈을 쓴 그들의 호기심을 경계하세요. 당신의 상처를 전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최고의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누구에게 공유할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뇌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경과학자들은 이 물질의 어두운 이면에 주목합니다. 옥시토신은 우리 편에 대한 애정을 높이는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을 더욱 날카롭게 만듭니다. 내 영역 안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믿기에 그 사람의 성취가 나의 입지를 위협한다는 공포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다정함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초라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 거울이 깨지는 순간 그들의 뇌는 비로소 안도하며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적인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제 당신은 그들의 눈빛에 담긴 가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유난히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야만 했던 시대를 통과해왔습니다. 척박한 환경을 딛고 성장을 일궈내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비교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표였습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불안에 대해 고찰한 알랭드 보통은 그에 져서 지위의 불안에서 이를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유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서사는 우리로 하여금 가까운 이의 성공을 나의 위협으로 여기고 그들의 불행을 나의 안도로 받아들이는 왜곡된 심리적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타인의 시기심 섞인 눈빛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관계의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그 묘한 활기는 사실 당신의 가치가 높았다는 반증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당신의 불행에 관심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질투는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성적표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반응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토닥여주세요.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빈약한 자존감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일까요? 아니면 인격의 결함일까요? 이 문제는 현재 심리학과 철학계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우선 본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샤덴프로이데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원시시대에 옆 부족의 사냥꾼이 다리를 다치면 우리 부족이 식량을 차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뇌는 이런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인지시켰습니다. 즉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착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는 그들의 눈빛을 비난하기보다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관점도 강력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본능을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인간의 것이지만 샤덴프로이데는 악마의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 연민을 느끼는 공감 능력 역시 인간의 핵심적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인간은 친구의 불행 앞에서 올라오는 묘한 안도감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이성적으로 억누릅니다. 만약 주변 사람이 본능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드러내며 당신의 고통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뇌의 반응을 넘어 그 사람의 인격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시스템도 이 지점을 고민합니다.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는 사람들의 샤덴프로이데를 극대화합니다. 반대로 서로 돕는 협력 모델은 공감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본능에 충실한 짐승처럼 남의 불행에서 먹잇감을 찾을 것인가요? 아니면 고통받는 이의 손을 진심으로 잡아주는 품격 있는 인간이 될 것인가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까운 이의 시기심을 본능이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인격의 결함으로 보고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타인의 불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처한 사회적 환경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학교의 성적표부터 직장의 곡과 SNS의 좋아요 개수까지 우리는 매 순간 타인과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타인의 성공은 곧 나의 실패를 의미하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의 정책들이 성과 위주로만 짜여 있을 때 구성원들 사이의 샤덴프로이데는 더욱 심화됩니다. 동료의 프로젝트가 실패해야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구조에서 진심 어린 공감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선진국이나 기업들은 심리적 안전감을 강조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즐기는 문화 대신 실수를 공유하고 함께 학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기대 효과는 크지만 여전히 많은 조직이 상대평가라는 도구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이런 경쟁 시스템이 인간의 공감 능력을 거세하고 서로를 잠재적 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믿지 못하는 고립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계신가요?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시스템이 우리에게 경쟁을 강요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는 법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기심에 상처받기보다 이 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이라고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정책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가 마음속에 세워야 하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대처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독성이 강한 본능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제 잔인한 진실을 마주했으니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기술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정서적 거리두기입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그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도파민의 분출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가장 깊은 취약점이나 해결되지 않은 고민을 모든 이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불행을 자신의 안도를 채우는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개인적인 시련은 충분히 극복된 뒤에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심리적 영토를 보호하세요. 두 번째는 반응의 강도를 조절하는 중립적 소통법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으며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성장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시련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당신의 반응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한 자극입니다. 이때 당신이 상세한 감정 묘사나 극적인 상황 설명을 늘어놓는 행위는 상대방의 뇌에 더 큰 즐거움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저 담담하게 상황을 갈무리하며 건조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잘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와 같은 담백한 대답으로 상대방이 당신의 고통에서 어떠한 감정적 이득도 취할 수 없게 만드세요. 이것은 상대를 외면하는 행위라기보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는 인지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한 사람과의 관계에 매몰되면 그 사람의 눈빛 하나가 당신의 존재 가치를 흔들게 됩니다. 타인의 좁은 시선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더 넓은 궤적에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야가 넓어질수록 당신 곁에서 은근한 기쁨을 탐하는 이들의 존재감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안도감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의 단단한 성벽을 쌓아보세요. 그 누구도 당신의 평온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일은 평생에 걸친 고귀한 숙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로 서로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질투와 안도를 목격하는 일은 분명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의 소용돌이를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즐겁고 기쁜 일뿐만 아니라 고통과 인간관계의 어두운 면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숭고한 용기를 뜻합니다. 타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그림자까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당신의 내면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그들의 비겁함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도구가 아닌 그들 스스로의 빈곤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이 누구나 마음속에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묘한 불쾌감이나 시기심은 사실 그들이 차마 마주하지 못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가까운 이들이 당신의 위기 앞에서 보여주는 생동감은 그들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음을 방증합니다. 인간의 품격은 타인의 반응을 통제하려는 불가능한 욕구를 내려놓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결핍이 당신의 불행을 통해 잠시 해소되는 광경을 지켜보며 인간 본연의 연약함을 응시해 보세요. 시기심과 안도감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는 그들의 마음을 안쓰럽게 여기는 여유를 가질 때 당신의 정신적 영토는 확장됩니다. 타인의 본능적인 오작동에 당신의 삶 전체가 휘둘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광대가 아니며 그들의 안도를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다시 당신의 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쌓아온 삶의 궤적은 누군가의 박수소리나 안도의 한숨에 의해 훼손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과 실패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고유한 속도를 유지하세요. 홀로 서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늘리는 행위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을 부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정직한 응시가 반복될수록 주변의 뒤틀린 반응은 점차 희미한 소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깊은 산속의 맑은 호수처럼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품격 있는 관계란 서로의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어둠까지 묵묵히 견뎌내는 힘에서 나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들의 눈빛 또한 인간이 가진 수많은 얼굴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의 그림자를 확인했다고 해서 당신의 선한 본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거리를 두며 당신의 품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평온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결단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나눠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정원을 가꾸세요. 진정한 강자는 누군가의 박수가 없어도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안도감이 아니라 당신이 딛고선 대지의 정직함에 있습니다. 스스로의 빛으로 길을 밝힙니다.